반갑습니다. 일본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1강째고요.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영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영화보다는 조금 밑이긴 하지만 뭔가 그 영화의 의미를 논할 때 특히 종교가 있는 학생들 반드시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영화가 바로 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 종교를 떠나 왠지 종교 얘기하면 되게 영화가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영화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성전, 즉 성을 빼앗는 전투씬 있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고다.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이건 십자군 전쟁을 그린 영화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올랜도 블룸이라는 그 예전에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로 나왔던 그때는 막 그 금발로 해서 막 이렇게 활 쏘는 그 양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발리앙이라는 대장장이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이슬람의 지금까지의 전설적인 그 전쟁 영웅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발음으로 살라드 아딘이라는 사람이 막 전쟁을 그 성을 빼앗려고 하는데 그 발리앙이 어쨌든 다 막아냅니다. 그렇게 되자 마지막에 평화협상을 딱 벌여요. 둘이 딱 단독으로 만나서 너네는 잘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성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안전한 자리까지 너네가 건너간 데까지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해요. 그러자 이 발리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동일한 조건을 내세웠었다가 당신들을 학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라고 해요. 그러자 살라딘이 나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되게 분노한 표정을 줍니다. I'm 살라드 아딘! 나 살라딘이야. 나 정의의 이름 살라딘이야. 내 말을 그렇게 못 믿겠냐?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그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딱 가요. 그런데 그 거대한 종교였었던 이슬람교와 거대한 종교였었던 크리스교가 뭔가 같은 이상을 두고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나 봐요. 발리아는. 이 장면의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살라딘 도대체 우리가 이 두고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이란 뭐죠? 라고 묻죠. 그러자 살라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한 걸음 딱 걸어가다 다시 보더니 얘기합니다. everything. 이렇게 딱 걸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지. 이것이 뭔가 종교를 얘기해주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입니다. 비잔티움 제국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수능에도 딱 본문제로, 수능 본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비잔티움 제국은 이거 외에도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딱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십자군 전쟁의 영향 내지는 1차와 4차 십자군을 구분하는 거. 이 정도면 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쪽은요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밑에 쪽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여러분 뭐죠?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동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 사람들에서는 그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다는 단어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워낙에 약간 자랑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시작, 그 이탈리아, 서유럽의 그 로마에선 동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로마의 중심지가 본인들은 멸망했고, 그래서 더 이상 로마라는 말을 그냥 역사 속에서만 남겨놓지 불러주기 싫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당시에는 비잔티온 지역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약간 요 단어에서도 동로마 제국보다는 살짝 비하는 느낌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그런 의미를 따져 들어가자면 그런 게 살짝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동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눈 게 395년이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그리고 서로마는 언제? 476년에 멸망하잖아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천여 년간 언제까지 가냐면 1453년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의 권한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더 셌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황제교황주의라고도 해요. 황제교황주의라고도.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황제가 교황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란 건 세속 권력의 짱 아닙니까? 교황이란 건 종교 권력의 짱이죠. 이게 같은 사람인 거야. 즉 그러니까 한 명이 정치적, 종교적 같은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정교일치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사에서는 이걸 재정일치라고도 불렸죠. 그렇습니다. 황제교황주의예요. 황제교황주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수도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누가 천도했죠?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 크리스트교를 최초로 인정해 주었었던 그 밀라노 칙령을 내렸었던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의 이스탄불에, 그리고 나선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붙였습니다. 여기 제가 가봤잖아요. 세계 테마기행 촬영 때. 동서무역의 거점인 이유가 있어. 여기는 동양인데 여긴 서양이야. 이게 같은 눈앞에서 바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워낙에 교육적으로 뛰어난 이 장소인데 1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최고의 장소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동서교역을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면 느낌이 잘 못 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다에 있고요. 바다에 있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에게해. 에게해 빠져나가면 여기가 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가 흑해예요. 흑해예요. 요거 잠시 뒤에 좀 큰 지도로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성벽이에요. 이게 삼중 성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태의 성벽,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입니다. 그 성벽. 제가 이거 오스만 제국 할 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에 한 장소가 뚫리게 되면서 완전 여기가 해버리는데, 여기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해안가다 보니까 여기선 기어 올라오기 힘들고요. 여기가 삼중 성벽.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민족이 여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에 무너진 거는 15세기 오스만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또 좀 어이없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한번 확대시켜 보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우리 한번 공부해 보자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우리 한번 복수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무슨 반도? 이베리아 반도. 반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이탈리아 반도겠죠? 이탈리아 반도고요. 요게 발칸 반도입니다. 요 끝에가 바로 그리스죠. 여기가 흑해죠. 여기가 지중해. 여기 일대를 에게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게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흑해에서 여기 빠져서 지중해로 나오는 여기 지역이 바로 오늘의 그 중심지였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있죠.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가 발칸 반도, 그리스, 여기가 에게해죠. 여기가 흑해입니다. 여기를 연결하는 데야. 그러니까 여기라고, 여기. 얼마나 교역으로 유리한 장소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흑해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딱 길목,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에게 밑으로 가면 지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역이 여기라고요. 되셨죠? 이게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인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한번 보시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여기 형광펜 쳐주시고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지금의 우리가 로마 배울 때 두 명의 인물이 거의 메인으로 나왔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어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라는 건 카롤루스 대제보다 더 많은 땅입니다. 왜?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고 했죠? 그는요, 옛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어느 정도였냐? 이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동서로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로마고 여기가 서로마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을 다 차지한 거야. 여기까지. 북아프리카 반달 지역 일대까지. 장난이 아니었죠. 이 당시에. 이게 몇 세기라고요? 6세기 지도라고요. 한번 보자면 다시 한번.
옛 로마 제국 영토를 회복하면서 어느 지역 일대까지 차지했다? 반달 왕국까지 정복했습니다. 반달 왕국 어디에 있죠? 여기. 이걸로도 물어본 적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잠시 지도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 소피아 성당은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제가 오스만 제국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성당이 있고 요 옆에 세워진 이걸 미너넷이라고 해서 종교적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종교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하루 5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죠? 요곳을 알려지는 그거 장소인 미너넷이 딱 4개가 있어요. 이게 뭐? 성소피아죠. 성소피아. 이 성소피아 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있죠? 그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술탄 아흐메드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성소피아 성당. 원래 근데 요 4개라고 하는 건 이슬람 제국, 즉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이후에 만든 거고요.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요것만 지었겠죠. 그렇죠? 요거 근데 지금은 4개가 있으니까 요 4개로 써둔 겁니다. 또 하나, 로마 하면 유명한 게 법이라고 했었죠.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만큼 로마는 법적 체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양반이 요 양반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걸 다른 말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되셨죠?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는 요 지도에 대해서는 요 지도 자체로 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건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최전성기 지도인데 이거랑 많이 비교되는 게 어디냐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16세기 지도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지중해를 대부분 차지했어.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했으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6세기 지도고요. 이탈리아 반도가 빠졌으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지도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스만 제도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스만과. 자, 그리고 요게 성 소피아입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도로 대표적인데 원래는 요거만 있었다고요. 요게 6세기. 이 성 소피아 성당을 짓고 개국 축하연을 벌일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라고 했대요. 왜? 솔로몬 왕국이라는 것이 크리스트교 세계에선 가장 화려하고 그러한 이 성당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더 화려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에게 승리하였노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선 15세기 여기가 점령된 이후 요게 미너넷이거든요. 요게 세워졌다고요. 여기 안에 실제로 들어가시면 이거 제가 다 직접 찍은 겁니다. 난 지금도 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가서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아마 오스만 제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계 역사 선생으로서, 세계사 강사로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이 수많은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은 대부분의 종교는 평화와 사랑, 존중 이런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은 종교야. 희한하게 대부분의 종교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인정해주는,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는, 지금도 한참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너네가 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모 마리아상과 이슬람의 예언자들의 이름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뭐 촬영차 그때 갔었지만 보면서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태도 중에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그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또 어떻게 되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슬람이라고 해버리면 되게 폭력적인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들은 그 테러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가서 보세요. 되게 평화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배는 물론 많이 피지만 술이 거의 금지되잖아요. 완전 이슬람교는 술이 철저히 금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밤에 이렇게 보면 술 취한 아저씨도 지나가면서 좀 위협하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선제에 가서는 느꼈을 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나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느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었고, 여기 안에 들어보면 이 장면,
그래서 저는 이슬람의 그 예언자들의 이름과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상이 같이 있는 이 사진이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아끼는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 성모 마리아상은 당시 이슬람교에서 본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요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우기가 귀찮진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종교를 아예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는 차원에서 여기에 그 석회를 발라요. 근데 그것을 그 뒤에 복원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종교가 있든 뭐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든 없는 학생들이든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앞으로 우리가 좀 역사를 배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소피아 성당에서 했던 모습이고 특히 성소피아 성당이 건축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이유가요. 꽤 크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을 다 사이드로 뺐어. 그리고 나서 가운데 강당처럼 크게 이렇게 좀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뛰어났던 건 뭐냐면 햇빛이 시간대별로 들어와요. 이게 시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시간이 좀 제가 거기서 꽤 오래 있었는데 성소피아 성당에서 있으면 이 햇빛의 각도가 쓱 바뀝니다. 이 태양이 가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딱 떨어지면 이렇게 돼. 실제로 가서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면. 제가 또 있어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여인들과 사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K-팝. 딱 해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막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면서 말 걸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했더니 뭐 BTS I love 해서 나도 BTS 너무 사랑한다 했더니 하나가 됐어.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하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같이 이제 또 서로 이제 팔로우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 보겠습니다. 옛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 세 개인데요.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옥타비아누스도 3개, 콘스탄티누스도 3개, 유스티니아누스도 3개예요. 자 옥타비아누스 3개 뭐 악티움 해전 승리, 프린캡스 자처, 아우구스투스 호칭 부여받았다. 됐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성소피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한 다음에 천도. 됐죠? 유스티니아누스도 3개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 회복, 성소피아 성당, 로마법 대전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됐죠? 요 3개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80% 이상 문제 다 풀립니다. 되셨습니다. 그거 있고요. 참고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또 약간 로맨틱 가이예요. 왜 그러냐? 본인이 황제가 아니었을 때, 자신의 삼촌이 황제였을 때 시장을 이렇게 그냥 순방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귀족, 왕족의 하나로서 순방하고 있었는데 춤을 추던 여인을 딱 봐요. 대박! 이때인가 무희예요, 무희. 춤을 추는. 지금 말로 하자면 댄서죠. 근데 지금은 뭐 전문적인 댄서들, 뭐 요새는 뭐 수우파 같은 데서 워낙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 무희들은요, 지금의 그 댄서보다는 약간의 좀 성적인 이러한 것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라는 아버지는 곰조령사, 어머니도 무희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귀족, 왕족이었었던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누군데? 무희야. 야, 너 장난하냐? 우리 왕족인데 어떻게 왕족이 천민하고 결혼해? 그거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그러니까 법 바꿔달라고. 해서 완전 우겨요. 그래서 삼촌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고 났더니 그가 황제까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황녀가 된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무시했대요. 저게 뭐 하는데 실제로 이 테오도라는요. 그 전까지는 약간 뭐 이렇게 한 좀 모습이 있다가 황제가 되고서는 본인이 품격을 스스로 잘 지켜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니카 반란이라고 되게 위험한 반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반란이 있을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어떻게? 야 도망가야 되겠어. 도망가야 되겠어 하는데 이때 그 어버버 하고 있는 남편을 딱 잡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황제가? 도망이요? 평생 황제로 도망 다녀서 할 겁니까? 저는 적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싶진 않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때는 그 황제에 걸맞는 옷과 왕관이 있을 때 죽으십시오. 저도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장 벨리사리우스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럼 됩니다. 오버버 그럴까요? 해갖고 실제로 진압을 했대요. 그래서 이 테오도라는요, 이 내조의 여왕.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했었던 이 업적을 사실은 이건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였을 뿐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테오도라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적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초기 업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 테오도라가 먼저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 제국의 전성기는 완전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의 몇몇 분들은 이건 공동 정권이었다. 아니, 사실은 유스티니아누스는 얼굴 마담이었고 실제적으로는 테오도라가 뭐 대부분의 내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근데 시험 문제에선 테오도라 안 나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넓어진 이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게 되자 이 넓은 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병제.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물어볼 때 이 두 개는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문에 이런 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군관구제를 실시했다. No? 아니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두 개 제도가 나왔다고. 그것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예요. 군관구제는 건 뭐냐면 군사령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행정, 군사, 사법제도까지. 선생님 이거 우리 중국사 배울 때 배웠던 절도사랑 비슷한데요? 정확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둔전병제. 군사의 복무의 대가로서 토지를 지급해 준 것입니다. 이 군역을 부과하면서 이 두 제도,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등장했던 제도다. 요거 포인트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랬던 이 비잔티움 제국이 7세기에서 8세기, 즉 7세기에 이슬람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 8세기에 거의 뭐 이 중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합니다. 그러자 비잔티움이 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9세기쯤 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당시 이슬람의 중심 왕조였었던 아바스 왕조가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자 한때 일시적으로 부흥해요. 비잔티움 제국이. 그런데 이게 있어. 사람은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제국을 정비하고 이슬람교랑 이제 대응을 펼쳤으면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몇몇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요. 둔전병제, 이들이 자랑했었던 그 대표적인 토지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완전 흔들리게 되고요. 11세기에 중앙아시아의 또 다른 강자 셀주크 튀르크 복습 한번 할까요? 투그릴 베그가 어떤 칭호 받았었죠? 술탄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부여받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바그다드까지 들어갔었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예루살렘 원래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인데 이 셀주크 튀르크 얘네 되게 거칠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유럽 교황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그 이후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고요. 이게 셀주크 튀르크 아닙니까? 셀주크 튀르크가 원래 어디다가 여기 젠드라는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심을 키워서 쭉쭉 내려오다가 바그다드까지 점령했었죠. 바그다드까지 점령하다가 예루살렘까지 거칠게 점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이쪽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과 종교적 마찰이 있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었었다고요. 그래도 이들은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멸망됐던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15세기 오스만 제국 때인데 이 오스만 제국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잠시 뒤에 십자군 전쟁과도 같이 맞물리는 사건인데 4차 십자군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에서 8차 내지는 뭐 7차 정도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 십자군이 있었는데요. 그 십자군 전쟁 중에서도 십자군의 본질을 가장 변제시켰던 것이 4차 십자군이에요. 이 4차 십자군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베네치아 일대에서 그 군사력들을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이렇게 원정군들이, 십자군 원정군들이. 근데 여러분, 군사 수만이 모이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야 저기 교황께서 허락하셨고 이제 돈 갖고 올 거니까 베네치아 상인한테 돈 줄게 우리 일단 먹여줘. 그다음에 뭐 좀 준비 좀 해줘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모이고 이제 제대로 된 명령도 안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또 뭐 제대로 된 병력은 준비도 안 되고 막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대요. 원래 돈 없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빚쟁이 아닙니까? 야 언제 올 거야? 너네 빨리 저기 차지해서 무슨 뭐 전리품으로 갚는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막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막 따진 거예요. 당시에 십자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돈 없는 거 어떻게 해? 진짜. 야, 그럼 내 말 들어. 저기 아직 좀 먹을 게 있대. 저기 좀 털어. 거기 어디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털라고 한 거예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근데 좀 이해하나보다? 돈 없는 거고 내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건 맞지만 야, 사실은 잠깐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비잔티움 제국 애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온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걔네 털면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그럼 돈 갚든가. 돈은 없는데? 그럼 털어.
각각에서 털어요. 그게 4차 십자군이야. 그래서 어이없이 십자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했던 것이 4차 십자군이고요. 그리고 나서 라틴 제국이라는 제국이 1204년에 세워집니다. 물론 이건 얼마 안 가서 다시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변질된 십자군이 4차 십자군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해롱해롱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 최종적으로 멸망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교황주의다. 맞죠? 황제가 교황직을 겸한다고요.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유스티니아누스가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 이 둘 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 요거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크리스트교 안에서도 여러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방 종교, 동방 종교 뭐 이렇게 불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트교는 서방 종교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동서로 나뉘어지는 게 1054년에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하나의 크리스트교 안에서 보세요. 크리스트교 안에서 그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로 나뉘게 돼요. 이게 1054년에 먼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비잔티움 제국과 러시아 일대에서 나뉘게 되고요. 그것을 그리스 정교 내지는 동방 정교라고 해요. 지금으로 러시아에서 믿는 크리스트교는 동방 정교예요. 그러면 이 서방 정교는 쭉 오게 되다가 이들도 한번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언제 나눠지게 되면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왔던 것을 신교, 구교라고 하죠. 이 구교가 로마 가톨릭,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당이고요. 요 신교가 뭐 개신교라고도 하죠. 프로테스탄트. 이들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요렇게 대충 이제 나눠지는 것인데, 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는 요 동방 정교라고요. 이걸 그리스 정교라고도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어요. 요거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스어다 보니까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전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르네상스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의 고전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슬라브 문화, 슬라브라는 건 지금의 어디? 러시아 일쪽, 그쪽이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었던 것이 비잔티움 문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개는 모르는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리스 정교,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었다.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성소피아 성당이 이것도 있다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요, 유럽에 가서 보면 성소피아 성당이 수백 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키예프 공국의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도 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성소피아가 이스탄불에 있는, 제가 직접 찍은 이 사진의 것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십자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매우 안정돼 갔어요. 큰 전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업 생산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지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엘베강 동쪽까지 확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쟤네랑 부딪혀야 돼? 뭐 우리도 땅 별로 없는데 좀 압박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원래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교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슬람교를 축출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이걸 레콘키스타 내지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트교가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내쫓고 크리스트교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각자의 움직이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이거 너무 평화나 이거 전쟁해서 내가 또 좀 전리품 좀 얻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교황은 동서교회가 1054년으로 분리돼 있었거든요. 동서교회로. 근데 그러면 동로마 지역에서,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의 교회의 우두머리는 황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지역에서의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었죠. 근데 교황 입장에선 그게 조금 별론 거야. 아니, 같은 뿌리에서 나온 크리스트교의 짱은 나여야지. 왜 저 비잔티움 애들은 황제가 교황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이걸 통합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다가, 무엇보다 이들은 당연히 성주 회복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죠. 여러분 참고로 예루살렘은요,
크리스트교의 성지이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지 회복, 즉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요. 기사나 영주들은 이제는 땅이 좀 부족한 거야. 사람들도 많아지고 영지를 회복해야 되잖아. 원래 내가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은 내게 되잖아요. 과거 전쟁에서. 그리고 전리품도 얻었으면 좋겠고. 상인들은요,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좋습니다. 서로에게 수요가 나오잖아. 이쪽 가서는 이거 팔고 저쪽 가서는 저거 팔면 되거든. 그래서 동방무역에 대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농민들은 이 당시에 되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근데 가서 이기면 신분의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한 여러 욕망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지를 빼앗겼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의 교황에게, 이 당시에는 이제 일반 민중들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서유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십자군이 있었는데 1차와 4차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차는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최초로 정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을 1099년에 만들었습니다.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4차 십자군이 가장 변질된 십자군으로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두 개입니다. 1차와 4차. 이렇게 두 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요. 과정. 셀주크 티르코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겠죠. 그래서 당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예요. 좀 처음 듣는 친구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르바누스 2세가 어떻게 동서교회를 통합시키기 원했다고 내심을 조금 더 작게 하는 거예요? 크게 키우는 거예요? 나 좀 더 키울래? 나 좀 더 클래? 세력을 좀 더 클래? 그래서 클레르몽, 지명입니다. 클레르몽에서 공의회, 즉 종교회를 열어요. 그래서 야, 저기에서 그렇게 요청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를 빼앗기고 있는데 너네 잠이 와?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약 한 200여 년간 거대 크리스트교 세력과 거대 이슬람 세력 간의 다툼, 우린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유명한 건 두 개라고 했었죠. 1차와 4차입니다. 1차와 4차. 1차는 성지를 회복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이란 걸 세웠습니다. 이게 1099년에 세워요. 자, 근데 문제는 왕국 세우고 다 사람들이 돌아가. 주변은 다 이슬람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다시 점령당해요. 그리고 저거 다시 빼앗자고 해서 2차 일으키고요. 또 다시 빼앗자고 해서 3차 일으키고요. 그러다가 4차 때쯤 오니까 이제는 돈도 좀 많이 딸렸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히려 점령해요.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을 가장 변질된 십자군이라고 하고요. 그 변질된 십자군들이 세운 것이 라틴 제국입니다. 1204년입니다. 한 100년 조금 더 지나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차와 4차가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킹덤 오브 헤븐은요, 굳이 따지자면 3차 십자군이에요. 사실 이 3차 십자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그 사자왕이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왕이었던 리처드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원래 실제로 리처드 왕과 살라딘은 적군으로 만났는데 이런 거 아세요? 막 공격을 했어. 근데 너무 잘 막는 거야. 쟤 봐, 장난 아닌데? 야, 그럼 이거는 했더니 거기서도 막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정이 든 거야. 대박. 야, 나 내가 짱이 잘하는데 너도 좀 싸우는데? 그랬더니 야, 난 내가 짱이 잘하는데 너도? 하면서 이들은요, 실제로 싸우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싸우다가 리처드 왕이 말에서 떨어져요. 그러자 살라딘이 전쟁 그만. 왕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공격하는 건 이건 매너가 아니다. 전쟁 그만. 말 다시 타게 해드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싸우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파운딩을 가야 되는데, 파운딩으로는 이길 수 없지. 일어나. 이렇게 한 거죠. 약간 우리 UFC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 다시 나랑 정면으로 붙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누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주치의를 보내줘. 막 귀한 얼음 같은 게 있으면 야, 그래도 저기 살라딘께 갖다 드려라 하기도 하고 리처드께 갖다 드려. 서로 막 이거는 약간 이게 희한해. 적군인데. 그리고 나서 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그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면 나쁜 아들,
나쁜 남편, 나쁜 왕이야. 왜? 아버지로 한 것도 없고 남편으로 한 것도 없고 왕으로 한 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는 매우 뛰어난 전사의 심장을 가진 최고의 전투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사였지만 모든 점에선 박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리처드인데, 리처드가 살라딘한테 그랬대요. 야, 미안해. 나 잠깐만. 나 지금 국내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영국 좀 갔다 와야 될 거거든. 이러고 이제 잠깐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살라딘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빨리 와라. 내가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한테는 빼앗기기 싫다. 그래도 빼앗긴다라면 너한테 빼앗겨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와. 하고 서로를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마지막에 그 사자 시민이 나와요. 예, 사자 시민, 그 리처드 왕이 나왔고, 나랑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겠는가? 라고 했더니 그 줄리앙이 저는 뭐 대장장일 뿐입니다 하면서 이제 가라고 하는 장면이 영화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차 십자군, 즉 리처드 왕과 이 사자 시민과 그 살라딘의 그 대결은 뭐 역사적으로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1차, 4차만 나온다. 요거만. 되셨죠? 시험 문제는 1차 십자군 예루살렘 왕국 1099년, 4차 십자군 라틴 제국 성립. 예,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것 중에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 십자가를 대표되는 거대 크리스트 교회에서 쭉 나와요. 신이 우리를 승리에게 명하셨다 하면서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또 이슬람을 상징하는 것을 하면서 쭉 이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그 두 거대 세력이 만나요. 그렇게 되자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합니다. 저들은 각자의 신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들이 원했던 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고 땅이고 그들의 욕심이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그 영화 초반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이 교도는 학살해야 됩니다. 학살하라고 신께서 명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본인들의 논리로 상대 세력을 없애야 된다라는 논리를 막 펼쳐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종교에서 매우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킹덤 오브 헤븐이 그 리들리 스콧이라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할 그 나폴레옹이라는 영화 이제 다시 나오고 있죠. 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분명히 할리우드에서 만든 십자군 전쟁 영화인데 그러면 크리스트교는 선으로 그릴 거고 이슬람교는 악으로 그릴 거 아니냐? 라고 느꼈더니 그 기자에게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질문 다시 한번 하라. 난 지금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난 종교를 또 내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다.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뭐 크리스트교는 선이고 이슬람교는 악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전쟁 자체는 서로 간의 욕망에 의해서 각자의 신을 내세워서 싸우는 것이지 실제 그들에겐 신앙심이란 건 별로 없어 보여요. 적어도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물론 그것에 현혹되어서 잘못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종교가 과연 그걸까? 라는 영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예루살렘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질문이 거죠.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지가 바로 그 감독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었던 이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왜?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서 가라고 했는데 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기사는 어땠을까요? 기사는 싸워서 이겨야지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건데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왕권을 위협하고 있던 교황권과 기사권이 추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그 이후 중앙집권 국가가 나오게 되는 큰 계기가 돼요. 또 하나, 동방무역이 매우 활성화됩니다. 선생님, 전쟁에서 졌는데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진 건 그 별 의미가 없어. 예전에는 한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제는 저기 우리 아군이 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물자를 조달하면서 또 거기에서 필요 있는 새로운 물건을 갖고 와서 여기 국내에서 팔고 또 갖다 팔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동방무역이 훨씬 더 확대되면서 지중해 무역이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에 자극을 받게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때 꼭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문화를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 문화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엄청난 사업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의 시야와 것들이 40대 때 보는 것과 20대 때 보는 거는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30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좀 시작하면서 매우 후회했던 게 있어요.
일찍 갔어야 된다. 내가 20대 때 갔었으면 제 삶의 깊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대학교 때 꼭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정 상황이 안 돼. 뭐 엄마 너는 못 갚아도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못 갚으란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여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깊이와 그 안목을 훨씬 더 넓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 자극이 되면서 유럽 사회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뒤에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건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비잔티움 제국 핵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러고 나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나왔었고요. 그들의 요 문화 파트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배경 같은 거 이거 억지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겠구나 하면 돼요. 오히려 1차와 4차 그리고 클레르몽, 나 좀 더 교황 입장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 힘을 좀 더 키울래? 클레르몽,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결과는 대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20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제국, 이렇게 가나로 나왔습니다. 자, 보자면 이 시기 서아시아에서는 두 제국의 충돌로 인해 아라비아 반도로 우회하는 교역로가 발달했고 메카, 메디나 등이 경제적 중심지로 떠올랐다. 요건 이슬람교가 등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몇 세기가 되죠? 시기적으로 보자면 6에서 7세기죠. 그렇죠? 6에서 7세기의 요기는 바로 어딜까요? 사산왕조죠. 왜? 사산왕조가 몇 세기니까? 3에서 7세기에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사산왕조고, 가는 어까요? 사산왕조가 있을 때 가.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395년부터 1453년까지 가잖아요. 굳이 세기로 따져보자면 언제예요? 4세기 말부터 15세기까지 가는 게 비잔티움 제국이잖아요. 6에서 7세기니까 당연히 가는 비잔티움 제국이죠. 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고. 되셨습니까? 가볼까요? 가.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 파르티아는 비잔티움 제국이 아니라 누가 정복한 것이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 있죠.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 비잔티움 제국과는 관련 없어요. 자, 나입니다.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바그다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바스 바그다드. 기억나시죠? 요거는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스마일 1세에 수립되었다. 이스마일 1세는요.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5번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어디? 오스만 제국 1453년. 사산왕조는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누구?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각각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오스만 제국과 정통 칼리프 이것도 구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의 정답 5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가볼게요.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이슬람력 588년 샤반월 22일에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 왕처소를 방문했대요. 이슬람력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주체는 이슬람 세력인데 잉글랜드 왕의 처소에 방문했다네요. 그리고 병원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 및 모든 프랑크인 지휘관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했다. 이러한 이슬람 세력과 프랑크 지휘관들이 평화협정에 동의했다. 이건 왠지 이슬람과 크리스트교 세력에 붙었었던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같은데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이슬람령 588년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학은 필요 없어요. 산수 더하기면 충분합니다. 이슬람의 원년이 언제입니까? 622년. 더하면 대충 어떻게 나오죠? 0, 1200. 맞나요? 아니다. 이게 1로 바뀌겠네. 1210년이네. 그렇죠? 13세기죠. 13세기는 11에서 13세기는 십자군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셔도 돼요. 요건 더하기까지는 굳이 필요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탐구 활동 볼까요? 파르티아는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갔습니까?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갔던 것이 파르티아잖아요. 십자군과는 관련 없습니다.
농촌에서 콜로나투스가 확산된 원인, 콜로나투스는 로마에서 약 3세기 전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 없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원인, 노르만 왕조는 11세기에 성립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 없습니다. 베르두행 조약, 메르소엔 조약의 체결 과정, 요건 9세기에 있었죠. 상관없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 당연히 요거겠죠. 이것이 뭐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에 하나니까.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봤더니 여기는 키예프,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이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 소피아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같은 이름의 건축물을 본 적이 있어. 그 건축물은 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요 가라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겠죠. 그럼 비잔티움 제국 찾으라는 거죠. 티마르 제도를 시행하였다. 요건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것이고요. 우즈베크인에 멸망되었었다. 이건 티무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었다. 이거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우르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었다. 무굴 제국. 군관구제, 둔전병제. 이건 언제나 메인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답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가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안디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크리스트교 교도들은 그곳을 40여일간 포위했대요. 그들은 성 주변에 2개의 공성탑을 세웠고 우리 무슬림들이 그중 하나를 불태우고 그 위에 크리스트교 교도들은 죽이며 맞섰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방향으로부터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했고 크리스트교 교도들은 금요일 아침 예루살렘의 북쪽 방향에서 도시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군 전쟁이 되겠고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거 찾아볼까요?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크리스트교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굳이 따지자면 몇 차 십자군일까요? 1차 십자군이에요. 1차 십자군. 즉 십자군 전체로 보자면 요 1번도 맞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십자군 중에선 4차 십자군이고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건 1차 십자군입니다.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1571년입니다. 이건 16세기예요. 그리고 십자군과도 관련이 없고요.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13세기에 아바스 왕조의 멸망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판문당하였다. 이거 우리가 다음 강의 배울 텐데 이건 카노사의 굴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차 십자군으로 이어지면서 지문에과 관련된 것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과연 중세에서의 종교는 어떤 변화들이 갖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